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미케닉스에 어떻게 AI가 적용이 되었는가, 생체역학에 적용되는 AI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머신러닝과 뉴럴 네트워크의 아주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그러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생체역학 분야에선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나 웨어러블에서 어떻게 AI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생체역학이란 분야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생체 역학이라고 하면 일단 역학이란 말이 들어가죠. 이 미케닉스라는 것의 뜻은 힘과 물체의 변형, 힘과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고요. 거기서 나온 것이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바이오가 붙었다는 것은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그런 힘과 변형 또는 힘과 운동과의 원리를 바이오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그런 것을 공부하는 학문 분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계공학에서 기본적으로 4대 역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연력학, 동력학을 이제 다루는데 그것의 적용점이 전부 다 이 바이오 시스템이다. 근골격계라던가 아니면은 신체 장기에서의 어떤 그 플루이드의 이동, 그리고 인체의 운동 이런 것에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다이나믹스, 동력학을 기반한 바이오미케닉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력학에서 다루는 다이나믹스 또는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바이오 시스템에 적용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미케닉스 분야에서 이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우선은 그 바이오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모션에 국한된다고 하면 사람의 모션에 관련된 이런 다이나믹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라는 것은 되게 복잡한 생명체이고요. 그 생물 현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리학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동력학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 퀘스천이 되겠고요. 그것을 이제 공학적으로 기계공학 분야에서 어떻게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좀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스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적용 분야를 설명드릴 건데요. 엑소스켈레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인체의 운동을 도와주는 보조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행 보조기구가 최근에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에서 개발한 엑소수트가 있습니다. 현동진 박사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시연도 많이 하시고 실제 이제 입는 착용형 로봇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혼다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착용형, 이게 약간 1세대 버전쯤 되는데 최근에 나온 것이 이렇게 사람이 마치 올라타서 앉아서 가는 의자처럼 생겼지만 기본적으로는 힙 조인트 부분에다가 뭔가 액추에이션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다양한 연구진들이 주로 이 발목 부위에 부착을 해서요. 그 힙 조인트에 또는 하지 전신에 부착하는 이 로봇 시스템보다 훨씬 좀 간단하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뭔가 패시브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뭔가 그 발목 추진을 주는 것이고 이제 여기 흑백으로 보이는 이 그림이 사실은 10수년 전에 먼저 개발된 1세대 컨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워킹 어시스턴트 디바이스에는 앵클 조인트에 뭔가 그 추진력을 보조해주는 시스템과 힙 조인트에서 뭔가 추진력을 보조해주는 시스템 등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워킹 어시스턴트 시스템에 대해서 두 가지 되게 다른 접근이 있는데요. 과연 앵클 조인트에 관점을 두는 것과 힙 조인트에 관점을 주는 것이 어떠한 그 역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기계공학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역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가 결국 알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인체의 운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을 운동시키고 그 운동을 직접 재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람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위원회, 각 기관에 있는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이제 어프로프를 사전에 받아야 되고요. 운동을 하는 것을 재는 것은 힘과 모션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힘을 재는 힘판들이 보통 이렇게 폴스 플레이트가 내장된 트레드밀이라던가 이런 폴스 플레이트를 이제 뭔가 측정하고자 하는 실험실의 바닥에다가 이렇게 묻어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을 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모션 캡처를 하게 되는데 보통 광학 시스템을 많이 쓰죠. 광학 시스템에다가 몸에 마커를 부착하여 몸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생체역학 실험 세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람 연구를 할 때는 이렇게 생체역학 실험 세팅에서 사람의 모션을 재고 그것을 가지고 동력학적 분석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다시 워킹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이렇게 걸음을 걸을 때는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뭐 한 발 지지 구간, 두 발 지지 구간, 뭐 스윙 구간 여러 가지 구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양발을 처음 시작하는 이 구간을 영어로는 더블 서포트 페이즈라고 하는데 이 더블 서포트 페이즈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때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일정한 속도로 걷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에너지가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요. 인체 구조상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발목의 추진을 이용해서 발목 근육의 추진, 앵클 푸시오프라고 표현합니다. 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힙 조인트의 스윙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그 에너지만큼을 보상해서 일정한 속도로 걷거나 뛸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컨셉에서 우리가 힙 스윙을 보조해주는 보행 보조기를 시스템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앵클 푸시업을 보조해주는 보행 보조기 설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어떤 면에서 더 효율적인지를 간단한 동력학의 모멘텀 어널리시스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사람이 이제 걸음을 걸을 때 인체의 무게 중심을 사실을 보면은 무게 중심에 미치는 힘은 앵클 푸시오프에 대한 그 푸시오프 임펄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힐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제 양발 지지 구간이 되면서 다리가 다리가 땅과 충돌하게 돼서 받게 되는 힐 스트라이크 콜리전 임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외부에서의 힘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인체가 힘을 내서 그것에 반력으로 지면에서 반력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체의 그 무게 중심의 그 모멘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과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모멘텀이 바뀌는가 하는 되게 기본적인 동력학 지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내가 푸시오프를 증가를 시키는가, 즉 발목에서 추진력을 증가해서 걸음을 걷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역학적인 이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푸시오프를 세게 차면 찰수록 발목에서 가해지는 행해지는 그 역학적 일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힙 스윙을 통해서 하게 되는 미케니컬 웍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인체가 내는 힘은 모든 몸의 근육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힙에 의한 웍과 역학적 일과 앵클에 의한 역학적 일을 합산한 것이 토탈 바디가 하는 웍이 될 텐데요.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생체 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근육이 구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구동을 할 것 같다고 사료되는 그 레인지 내에서는 어떤 특정한 옵티멀 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은 역학적 이의를 수행하면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딱 그 옵티멀한 최저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계산으로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속도에 대한 함수인데요. 당연히 속도를 빠르게 걸으면 걸을수록 이렇게 발목을 세게 차줘야 되니까 하는데 그 값을 이제 우리가 유추하여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하게 모델로부터 추정되는 최적의 값, 최소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걸을 수 있는 보행에 대한 이런 그 모델의 프리딕션이 있고 실제 사람을 실험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의 모든 사람들의 보행이 그런 모델 프리딕션의 트렌드와 매우 유사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이러한 동력학에서 쓰이는 모멘텀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사람이 보행을 할 때 에너지를 계속 손실하게 되는데 그런 에너지 손실을 가장 역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최적화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앵클의 푸시오프를 보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보행 보조기를 전적으로 미케니컬 웍 관점에서 설계한다고 하면 앵클 푸시오프가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력학적인 분석을 통해 보행 시의 에너제틱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어,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제어, 피드백 컨트롤, PID 컨트롤 이런 컨셉들이 어떻게 사람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 적용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람 인체 운동을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고요. 이러한 센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감, 시각, 후각, 청각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시각은 물론 있고요. 시각에선 사실은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벨라시티를 측정하게 되고 귀 안에 청각기관 옆에 있는 전정기관이라는 곳에서 가속도와 각속도를 감지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머리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신체의 각 관절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근육 안에 있는 스핀들이라는 그
센서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거를 proprioception, somatosens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의 그런 멀티플 센서로부터 인체의 운동이 감지가 되고요. 그것은 신경을 통해 인체에 먼저 세러벨럼이라고 하는 소뇌, 그리고 대뇌 피질에 센소리 콜텍스로 이동을 정보가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중 정보들을 바탕을 해서 내가 이런 동작을 취하기 위해서는 각 근육을 어떻게 어떻게 액티베이션 해야 되는구나 하는 컨트롤 플랜이 결정이 되고요. 그것이 모터 콜텍스에서 다시 신경을 타고 각 근육에 신경으로 전달이 되게 돼서 각각의 조인트가 근력으로 인해서 토크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원하고자 하는 무브먼트를 이루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지올로지컬하게 되어 있는 이 구조는 사실 공학적인 시스템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센서리하고 뇌와 다시 이렇게 척추를 통해 내려오는 것 외에도 로컬한 루프도 존재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그 센서리 피드백은 공학적으로 보는 이런 피드백 시스템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일단 플랜트에서 나오는 신호가 물론 노이즈도 존재하지만 센서에 의해서 캐치가 되고요. 센서에 의해서 된 정보가 뭔가 레퍼런스 명령하고 있는 정보와 비교가 돼서 그 에러 값이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결국은 플랜트를 제어하는 이러한 구조랑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인체의 어떤 그 감각기관에 대한 시스템을 인풋 아웃풋 간의 관계를 예를 들면 트랜스퍼 펑션으로 알 수 있다면 예를 들자면 자극에 대한 뇌의 신경신호 에퍼런트 시그널이 되겠죠. 또는 우리의 근골격계가 외부에서 외부 그러니까 각 조인트에서 뭔가 어떤 힘을 냈을 때 토크를 주었을 때 우리 근골격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뭔가 다이나믹스를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근육에 주어지는 신호가 신경신호로부터 온 신경신호로부터 온 감각신호에 근거해서 어떠한 아웃풋을 내는지 등등을 알 수 있다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공학에서 배우는 피드백 시스템으로도 분석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많은 생리학자들이 이렇게 인풋 아웃풋 간의 관계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그것을 생역학자들이 많이 응용해서 적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관심 있게 말씀드릴 부분은 그럼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운동을 할 때 각각의 예를 들어서 앵클 조인트라던가 힙 조인트에 걸리는 토크가 그 모션과 어떤 스테이 피드백 관계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예를 들면 그 컨트롤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사람을 실험하기 위해서 뭔가 펄터베이션이 있을 때 뭔가 조인트 토크를 가해서 뭔가 원하는 값을 유지한다. 인버티드 펜듈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펄터브드 인버티드 펜듈럼이라고 하면 이제 펄터베이션이 있을 때 뭔가 조인트에 제어를 해서 메인테인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 세그먼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조인트 앵글과 조인트 앵귤러 벨로시티가 뭔가 스테이트 밸류가 되죠. 자, 지금 이 두 실험은 하나는 정상인에 대한 실험이고요. 하나는 파킨슨 페이션트에 대한 실험인데 어떤 분이 정상군이고 어떤 분이 환자군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면 그 실험에 따라서 이제 조인트 앵글, 그러니까 파란색은 하지의 앵글이고 초록색은 힙 조인트 앵글인데요. 자, 그것이 조인트 앵글과 조인트 토크가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한 피험자군에서는요. 그리고 또 다른 피험자군에서는 조인트 토크는 매우 값이 유사하게 나오는데 반해서 조인트 앵글은 매우 작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정상인의 응답이고 어떤 건강한 사람의 응답이고 어떤 것이 환자의 응답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헬시 응답이 위에 있는 분이 이제 그럼 헬시한 분이고 밑에 있는 분이 파킨슨 페이션트인데요. 페이션트의 경우에 점선의 응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의 운동을 힘과 운동과의 관계, 토크와 어떤 조인트 앵글과의 키네마틱스의 관계를 시스템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예전의 연구들은 누가 조인트 토크 값의 피크 값이 얼마인가 또는 움직이는 그 각도의 최대 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키네마틱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어떤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간의 관계, 특히나 컨트롤에서는 컨트롤 게인에다가 포커스를 하게 된다면 이 두 시스템의 차이를 피드백 게인으로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파킨슨 페이션트는 같은 similar 조인트 토크에 대해서 smaller 조인 앵글이 나타납니다. 전형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죠? 예, 스티프한 거죠. 시스템이 very 스티프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피드백 게인으로 본다면 매우 스티프한 게인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different feedback gain을 쓰는 것이 뭔가 정상인과 파킨슨 환자의 어떤 이상적인 그 균형의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사람의 경우에는 뭔가 퍼터베이션의 크기가 점점점 증가할수록 몸이 좀 더 뻣뻣하면은 그 균형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몸을 되게 유연하게 합니다.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보통 first segment motion에서 second segment motion으로 이렇게 그 스무드하게 그 트랜지션이 일어나요. 헬스 엘더리 그리고 헬스 영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값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드백 게인 스케일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피드백 게인 스케일링이 건강한 피험자군에서는 다 동일하게 관찰이 되는데 파킨슨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되게 플랫하게 나타납니다. 즉 사람의 경우에는 뇌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들어오는 무브먼트의 신호를 가지고 내 바디의 상태를 알고 외부의 퍼터베이션을 인지하여 그것을 되게 그 유연하게 조정하는 반면 파킨슨 페이션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조정할 수 없게 되게 스티프하게 나타난다는 어떤 그 관찰 현상을 정량적으로 표현하였던 그런 한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계공학에서 배웠던 제어에 대한 어떤 컨셉이 사람의 운동을 할 때 하는 제어를 좀 정량화해서 이해하고 그 환자군과 정상군을 좀 더 구분하는데 그 근거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연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진동과 관련된 지식이 어떻게 사람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 쓰였는지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운동은 되게 복잡한 멀티플 센서리 신호에 의한 센서리 피드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멀티플 센서리 시그널들이 뇌에서 그 모터 커맨드, 근육으로 가는 커맨드들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인체의 여러 가지 관절의 모양을 만약에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의 포커스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이제 걸음을 걷는다고 하면 사실 이제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센터 오브 매스는 이제 좀 과장해서 그렸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cm 사이에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가 뭔가 위아래로 업 앤 다운 이렇게 그 어실레이션 하는 트래젝토리를 갖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보통 그 공학에서 뭔가 어실레이션 하는 시스템은 매스 스프링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인체의 보행을 만약에 센터로 매스 관점에서만 본다고 하면 뭔가 스프링 미케닉스를 기반으로 진동하는 것으로 뭔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 사람이 걸을 때 이제 각각 근육에 그 근수축 신호를 보내고 그렇게 조인트가 움직임으로써 결국 힘을 발생해서 지면을 차고 추진력을 발생해서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제 외력은 그렇게 지면과 컨택하고 있는 면에서 작용하는 지면 반력 리액션 포스만 작용하게 됩니다. 리액션 포스를 시험적으로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vertical 방향은 약간 M자 모양이고 horizontal 방향은 음수에서 양수. 처음에는 네거티브 진행의 반대 방향과 나중에는 추진하는 이런 식으로 그 힘의 분포가 나와요. 사실상 사람의 인체의 각 관절을 근골격계를 그 조인트별로 뭔가 리지드 바디라고 가정을 하게 한다면 하체만 하더라도 허벅지 조인트와 정강이 그 다음에 발 세그먼트 이렇게 총 6개의 세그먼트로 나타낼 수 있고 각각의 세그먼트들이 다 이제 제어가 이루어져서 모션을 나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점질량을 가정하고 질량이 없는 2개의 다리가 이렇게 펜듈럼이 계속 떨어지면서 운동을 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인체 그 주기적인 보행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뭔가 그 실제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보면 여기 이제 검정색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의 그 사람이 걸음 시에 발생하는 어떤 역학 관계를 아주 잘 대변하지는 않아요. 주기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운동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2개의 메슬리스 스프링으로 연결된 점질량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된다면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매스 스프링 미케닉스로 실제 사람이 걸을 때 발생하는 지면 반력의 형상을 매우 유사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워킹뿐만 아니라 러닝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러닝에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지면 발력의 힘의 분포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것을 전질량 시스템에 대해서 초기 조건을 잘 줘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인 러닝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이때 작용하는 지면 발력도 매우 이 간단한 매스 스프링 시스템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되게 사실은 인체의 모션은 되게 복잡한 컨트롤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센서리 피드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론적으로 힘과 운동, 질량 중심에서 힘과 운동을 관찰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잘 미케니컬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더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theoretical framework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연구가 되게 많이 수행이 되었고, 점점 아주 간단한 점질량 모델에서 스프링, 그리고 스프링도 그 바이페달 모델 또는 그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어서 최근에는 사람의 실제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뿐만이 아니라 힙 조인트의 포스라던가 그리고 바이페달리티까지 모사하는 등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근까지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힙 조인트에 있는 힙 조인트 스프링과 양발에 있는 스프링의 스티프니스의 변화 등을 가지고 재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점질량과 지면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의 관계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체 하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허벅지 부분과 정강이 부분, 그리고 발에서도 사실은 여기 그 중족지골, 메타타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어떤 조인트 모션이 있어서 사실은 4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하지이기 때문에 각각의 하지의 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그 under determined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이 중간점에 해당하는 이 4가지 점의 중간점에 해당하는 이 발목 조인트의 모션을 뭔가 우리가 다이나믹스로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점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이 허벅지와 정강이의 운동, 그리고 발의 2가지 조인트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람이 내는 걸을 때 내는 그 각 관절의 운동은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 실제로 우리 점질량 방법에서는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과 GRF 이 2가지만을 대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앵클 부분의 운동을 이런 아주 심플한 패시브 스프링 메카닉스로 표현하는 연구가 보고가 되어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제 요 앵클 부분에서도 또한 그 컴플라이언스가 존재하고 업 센터 된 그 컬비 풋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제안을 한 모델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스프링 구조를 가지고 미케닉스를 풀게 되면 이 실제 사람의 데이터와 매우 유사한 앵클 부분에서의 토크가 그 예측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 심플한 스프링 미케닉스, 점질량만의 운동만 알게 되면 하지의 운동을 전부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점질량 알고 앵클 알고 지면 컨택을 알면 요 사이에 이런 그 관절의 운동은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풀 수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모델로부터 실제 데이터의 그런 그 하지의 운동과 모델에서 도출한 그 하지의 운동의 트렌드를,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는 너무나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트렌드는 재현할 수 있는 연구가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스프링 미케닉스로부터 우리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센서리 피드백으로 이루어진 인체 운동을 잘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 있고요. 그 잘 데몬스트레이트 하게 됨으로써 힘과 운동과의 관계는 되게 간단한 프레임워크로 고찰할 수 있다라는 점이 보고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2D에서 벗어나서 과연 3D 워킹도 재현을 할 수 있는가, 3D 워킹도 스프링 미케닉스로 그 힘과 운동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어서 그 분석이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그 뭔가 스테이블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운동은 되게 복잡한 센서리 피드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그 인체의 무게중심과 어떤 힘과의 관계는 심플한 스프링 미케닉스로 3디멘션까지는 잘 재현이 되고 잘 데몬스트레이트 된다는 것이 최근에 보고된 연구입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미케닉스 중에서 동력학의 비판한 미케닉스는 기계공학에서 많이 배우는 다이내믹스,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의 어떤 디서플린들을 사람의 모션,
뭐 다른 동물의 모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이해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어 오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질문은 이렇게 알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훨씬 더 정량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알게 됐으면 이것을 어떻게 공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또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